저는 12살 배고픔에 지쳐 가족을 살리려 북한의 비밀 조직에 징집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조국의 칼날로 길러진 저는 심지어 제가 충성하던 조국에게 버림받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목숨 건 탈출을 감행했고 저를 도운 이의 희생을 딛고 이곳에 선 제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제 나이 12살이었을 거예요. 온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렸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는 강냉이 죽이라도 한 그릇 얻으려고 매일 장마당을 헤매셨어요. 제 동생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늘 배고픈다고 울었고요.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참혹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정찰 총국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면 가족에게 배급을 준다고요. 그 말이 제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저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어줄 각오였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차디찬 훈련소로 들어갔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죠.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이곳에서는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주더군요. 그 대신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바꿔놓으려 했어요.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같은 말들이 제 귀에 사니 제 뇌리에 쇠무처럼 박혔어요. 매 순간 우리는 조국의 칼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강철한 장교 동지는 제 지도교관이었어요. 얼음장 같은 눈빛에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본 적 없었죠. 저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훈련시켜야 할 도구, 길들여야 할 칼날 정도로요. 너희들은 조국의 방패이자 칼이다. 개인의 감정은 사치다. 오직 명령에 복종하고 조국을 위해 존재하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공포심과 존경심이 뒤섞여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죠. 저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리지나는 사라지고 오직 명령에만 따르는 정예 공작원, 또 다른 제가 그 자리에 남았더군요. 칼을 쥐는 법, 총을 쏘는 법,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법까지. 모든 것이 제 몸에 익었고 제겐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배고팠던 기억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답니다. 과거에 제가 누구였는지 가끔은 잊어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첫 임무가 내려졌어요. 국경을 넘어 남조선으로 잠입하는 것이었죠. 낡은 위조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였어요. 제 이름은 박미경, 생년월일도 다르고 사진 속의 여자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권 안에는 아주 작은 사진이 한 장 더 끼워져 있었어요. 남조선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와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배경은 화려한 놀이공원 같았고요. 그때까지 제가 본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늘 불안하거나 지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아이는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었고 엄마의 얼굴엔 편안함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한 의문이요. 강철한 장교 동지가 늘 외부 세계는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가르쳤지만 저 사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작은 사진을 쥐고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답니다. 제 임무는 외부 세계를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지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제 어깨에 조국의 미래가 달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번쩍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가게마다 진열된 먹거리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죠.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경이로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병으로 신음하시는데 약 한 알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쌀밥은 명절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들은 매일매일 풍요 속에 살더군요. 그 대비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조국은 인민의 낙원이라고 했는데 왜 현실은 이리도 다른 걸까요? 의문을 품는 것조차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손에 넣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드라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밤늦도록 숨죽이며 보았지 말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마음껏 사랑하고 이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더군요. 드라마 속 평범한 가족들의 일상이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감시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자기 꿈을 좇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도요. 제가 살던 세상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부 세상의 풍요와 드라마 속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과연 옳은 곳인가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더랍니다. 제 충성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조국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당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의심 없이 따르는 게 저의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밤중 보위부 고위 간부에게서 직접 지령이 떨어졌어요. 평양 외곽의 한 빈민가에 숨어든 반영 명분자와 접선의 중요 문건을 회수하라는 것이었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더군요. 저는 지시에 따라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어쩐지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썩은 흙냄새와 희미한 인민반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낡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비릿한 피 냄새가 확 끼쳐오더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보위부원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반영 명분자. 그들의 고함 소리가 창고 안을 뒤흔들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취조실로 끌고 갔어요. 며칠 밤낮을 잠 한숨 재우지 않고 다그쳤죠.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어도 그저 내가 한 짓을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접선하기로 했던 반영 명분자는 사실 보위부가 미리 심어둔 함정이었고 저는 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흔들리는 분자로 낙인 찍고 제거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충성했던 조국이, 당이 저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공작원은 그저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제가 지키려 했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혁명 과업 수행 중 사망한 영웅으로 추앙받기는커녕 반혁명 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가족을 지키려면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제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저를 배신했고 가족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는 혁명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사람,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한 여자일 뿐이었죠. 취조실 문이 다시 열리고 보위부 간부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살겠다는 일념, 탈북해야겠다는 결심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더랬습니다. 쌀알 하나 구경하기 힘들었고 밤낮으로 감시의 눈길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정말 기적처럼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김영호 씨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겁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김영호 씨가 알려준 날짜에 맞춰 움직였어요. 그날은 정말이지 북한의 겨울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으로 느끼는 밤이었어요. 바람은 칼날 같았고 발밑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고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국경수비대들의 감시가 엄하기로 소문난 곳이라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어요.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 강가에 도착하자 눈앞에 얼어붙은 두만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얼음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그 얼음장 밑으로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더군요. 김영호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삐걱, 삐걱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혹시 저 멀리 국경수비대 초소까지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김영호 씨의 뒤를 바싹 따라 걸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 얼음이 깨져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하는 후회도 잠깐 들었지만 곧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렸어요. 꼭 살아서 자유를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섬광이 터지더니 탕, 탕 하는 총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된 거예요.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영호 씨가 진아 씨 뛰세요. 빨리 하고 소리쳤어요.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파바박 하고 들렸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얼음 위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요. 차가운 얼음 위에 얼굴이 닿아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드디어 중국 땅이라는 곳에 발을 내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는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총소리는 아직도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제 강을 건넜어요.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두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두만강을 건너 연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갑고 시퍼런 강물을 헤치며 죽을 힘을 다해 넘어왔으니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죠. 브로커가 안내해준 은신처는
연길시 변두리의 허름한 단층집이었어요.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붕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겨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안북도 삭주에 두고 온 어머니, 제가 떠나기 전 찹쌀밥을 지어주시며 눈물 찢던 그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던지요.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넌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곳 연변은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북한 사람들이 오가는 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찰총국 요원이었고 그것도 강철한 장교의 눈에 든 특별한 존재였죠. 그가 저를 놓아줄 리 없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나 낯선 발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중국말이 자꾸만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보통의 중국말이 아니라 어딘가 딱딱하고 은어를 섞어 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북한에서 정보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추격조들의 특유한 말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를 길러냈던 강철한 장교, 그 사람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방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 불빛이 아니었어요.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제 은신처를 훑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모퉁이에 잠시 멈춰 서 있더군요. 창문이 까맣게 선팅되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강철한 장교의 냄새였습니다. 그가 보낸 추격조임이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은커녕 더 깊은 공포가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온 곳은 북한이었지만 제가 쫓기는 곳은 이제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잡히면 북송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 북송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챙겨온 보찜을 다시 메고 은신처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은 시커멓고 길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그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숨 쉬는 것조차 아까웠어요. 그 강철환이라는 사람이 제 뒤를 바싹 쫓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낮에는 그림자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랬습니다. 저 멀리서 발소리라도 들리면 얼어붙어 가지고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건가 하고 숨을 죽이곤 했죠. 그 공포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경지대에서 겨우 몸을 숨기고 있는데 갑자기 인적 없는 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제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영우 아재가 제 앞을 딱 막아서면서 진아야, 이쪽으로 가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우 아재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영우 아재와 낯선 사내들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아재는 어떻게든 저를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영우 아재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너는 가야 한다는 듯이요. 그게 영우 아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소식을 들었죠. 영우 아재가 저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요. 그 강철한 패거리들이 저를 추격하는 걸 막으려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를 살리려 그 차가운 땅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우 아재가 저에게 남긴 것은 슬픔뿐만이 아니었어요. 너는 꼭 자유를 찾아라 하는 무언의 명령, 강한 의지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아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다짐 같은 것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영우 아재의 희생 덕분이었는지 저는 강철한의 추격망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탈북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며칠 동안 저를 숨겨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주기도 하더군요. 먹을 것도 귀한 시절이었는데 당신들이 아껴둔 쌀밥을 저한테 건네주실 때는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들 저처럼 자유를 찾아 떠나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필사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겨우 다음 국경지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발을 내딛는데 제 발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영우 아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아야, 가야 한다.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랬습니다. 김영우 동지의 희생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제3국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던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은 영 시원치 않았어요. 영우 동지가 저를 살리려고 그리 애썼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죄스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그곳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자보기도 하고 맘껏 밥을 먹어보기도 했죠. 감시의 눈길이 없는 곳에서 그저 저라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을 가져야 하는지, 자유가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더랬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만 알았으니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관계자분들이 저를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제 과거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동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눈빛에서 동정심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게 또 제 마음을 아리게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제 고향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운 가족들, 정들었던 산천들, 그리고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우 동지 그 모든 것이 저 아래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새로운 땅에 착륙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뿌연 하늘을 보았어요. 고향의 하늘은 늘 푸르거나 회색빛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지더군요. 자유의 공기라고 해야 할까요? 발 아래 단단한 땅을 밟는 순간 제 몸속 깊이 박혀있던 오랜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영우 동지가 바랐던 대로 저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렬한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우 동지의 목까지 말입니다. 남조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년을 꿈에 그리던 자유였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더군요. 그동안 가면에 가려졌던 진짜 제 얼굴을
다시 찾은 기분 아시겠습니까? 국정원 조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제 속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았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 이름 리지나를 말했을 때 목이 메었어요. 공작원으로서 받은 훈련, 그 모든 거짓과 위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경험했던 북한의 실상, 정말 참혹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숙청되던 사람들 저는 정찰 총국에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감정은 사치였고 오직 지령만이 저의 존재 이유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의심했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거짓말, 바깥 세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여기 와서 하나씩 진실로 바뀌는 걸 보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속고 사는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증언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제가 겪은 것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 이름으로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풍요로움과 자유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아침마다 동해 바다를 보러 갑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들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밤이면 별을 보며 그들의 안녕을 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의 땅에서 제가 얻은 새로운 희망 또한 가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발로 서서 제 목소리로 말하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